자, 2002년도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 자격으로 평양을 가서 김정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2005년에 편지를 썼는데 김정일 위원장님께로 시작하는 글이 보인다는군요.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장 차장. 네. 오늘 이제 새롭게 공개된 건데 뭐 편지의 최종 부분뿐만 아니라 초안까지 뭐 여러 개가 다 공개됐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의원 시절이던 2002년에 방북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방북을 할 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보낸 이 전용기를 타고 이 방북을 했습니다. 네. 뭐 독대를 하기도 했고요. 또 이 뭐 그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서 약속을 잘 지키는 합리적인 지도자라 뭐 이런 평가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고 난 3년 뒤에 네. 위원장님을 뵌 지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위원장님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는 뭐랄까 이 안부를 묻는 이 편지를 이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된 겁니다. 꽤 상대를 배려한 격식을 차린 편지를 썼군요. 위원장님을 뵌 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계속 좀 편지를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만 보천보 전자학단의 남측 공연 경제인 양성소 실현되지 못해 안타깝다. 그러니까 남북 교류가 좀 더 적극적으로 폭넓게 진행됐어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안타깝다는 얘기를 하는 저 거예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방북을 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그 독대를 하면서 이 합의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남북 교류 협력 차원에서 이 보천보 전자학단이 남측에 내려와서 공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한 일이 있었고요. 또 경제인 양성소를 만들어서 이 남북이 함께 이 뭐 연구를 하자. 이제 이런 제안도 하고 합의를 했었는데 그게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남북 정상회담 그 이 뭐랄까요 이 대북 송금 사건이 터지면서 그것이 상당히 좀 이 수습이 됐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 3년이 지나서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아쉬움을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김정봉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요. 아주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요. 보통 북한하고 사업하고 남북 교류하려면 이 정도 예의는 최고 당국자한테 해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박 대통령이 당시 조금 지나쳤던 겁니까? 제가 볼 때는 박 대통령이 쓴 표현 자체는 네. 오히려 상당히 뭐랄까 낮은 수준이죠. 낮다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로 김정일한테 네. 말을 한다면 신한테 하는 그 표현이라면 네. 더 아주 저자세고 네. 더 김정일을 찬양하는 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말이 없는 걸 봐서는 오히려 저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좀 뭐랄까 좀 아쉬운 글이라 봐야 되겠고 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그래 나름대로 좀 말이지 그래도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저렇게 네. 북한의 최고 지도자한테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볼지 모르지만 네. 정말로 저희를 성사시키고 싶다면 네. 더 아부를 해서 써야 됩니다. 더 낮춰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네. 우리의 민간단체가 북한과 이제 그 교류와 협력을 위해서 이제 서한도 보내고 그러는데 다른 단체가 보낸 서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사본 같은 걸? 이거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몸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고 그렇게 그러면 합니까? 완전히 뭐랄까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한테 그냥 반 정도는 해야지 이게 성사가 되죠. 아,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잘 안 된다. 뭐 그런 경험칙을 갖고 있나 보죠? 그게 이제 김정일을 신으로 모시는 중간 부하들이 바로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전달이 안 되죠. 김정일한테 전달이 안 되고 네. 중간에 카트가 되고 일이 성사가 안 되니까 성사를 시키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더 낮추고 김정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좀 저희는 주목하고 싶은 게 이제 남북 관계라고 우리는 당연히 남쪽을 먼저 앞으로 붙이는데 북남이 하나 돼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약간 남북이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코드를 맞췄는데 저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네, 저건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죠. 북한이 쓰는 표현은 그대로 썼으니까. 그렇죠. 자, 어쨌건 이제 대통령이 썼던 당시에 이제 본인이 직접 쓰진 않겠습니다만 재단의 이사장 자격으로 결국 박 대통령이 당시 이사장 자격으로 이름으로 나간 거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 코리아 재단 이 재단 명의로 된 거거든요. 근데 구장처장 이게 네. 통째로 공개가 됐는데 뭐 처음에 썼던 초안도 있고 최종 버전까지 다 공개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초안에는 지금 뭐 북남이라는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지만요. 네. 미완성 초안에는 이 주체 91년이라고 해서 북한이 사용하는 그 연호까지 이렇게 사용이 돼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김정은 교수님? 우리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초안에서 쓴 거기 네. 때문에 뭐 이렇게 비난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주체 91년의 표현을 썼다는 얘기는 네.
기밀성을 인정한 것이고 네. 북한이 지금까지 정성적으로 갔던 걸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말로 문제가 많은 그런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쓴 거를 보내진 않고 이제 누군가 다시 쓰라고 하긴 했나 보죠. 물론 이제 저 주체 91년을 박근혜 당시 이사장이 당연히 썼을 리는 뭐 가능성이 없는 거고 실무자가 그렇게 썼던 것 같은데 걸러지긴 했습니다만 저걸로 나갔으면 정말 뒤집어질 뻔했네요. 의견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네. 저는 뭐 적절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그럼 그 증거로서 뭘 그럼 될 수가 있느냐? 네. 박근혜 대통령을 사모하는 박사모가 네. 이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문재인이 쓴 걸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네.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라면 박 대통령이라 문재인 대표가 썼음직하다. 아니 문재인 대표가 쓴 걸로 잘못 알려져가지고 네.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네. 나중에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쓴 거를 알고 머쓱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것만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분위기에는 네. 그걸 맞지 않다. 그리고 저희들이 네. 사실상 물론 뭐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에서 회담할 때 저희들이 저자세 논란을 많이 비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이라면 저것도 지금 얘기했듯이 네. 대통령을 꿈꾸는 분이었다면 조금 좀 더 조심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05년 저 편지를 쓴 시점이면 이제 핵실험하기 직전이라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핵 개발 위협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였잖아요. 네. 자, 박근혜 대통령 어쨌건 네. 네,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것을 조금 생경하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네. 유럽 코리아 재단은 2001년 5월 16일 날 설립된 재단이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은 2002년 4월 25일에 이사로 취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 달 뒤에 북한을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입후보하기 전인 2012년 10월 10일에 퇴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럽 코리아 재단은 그 이후에 이제 박 대통령과의 그 연관성은 떨어졌는데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유럽 코리아 재단의 어떤 그 관계자가 유럽 코리아 재단에 활동했던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어떤 네. 이런 자료들을 이 특정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런 그 박 대통령의 이 북한에 보낸 편지가 이게 공개가 되게 된 것입니다. 실무 책임자는 지금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저 프랑스인 모습인데요. 어쨌건 이런 것이 글쎄요. 11년 만에 공개되면서 야당에서는 그야말로 대통령 비판 다시 한번 나섰습니다. 원조 종북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까지 얘기하는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원조 종북 내용에서 김정일을 찬양했던 것은 차치하더라도 만약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 합의 없이 김정일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말이 좀 안 되죠. 왜냐하면 남북교류협력법이 특별법이고 네. 국가보안법이 이제 먼저 만들어진 법안 일반법이죠. 일반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법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접촉이나 통신 이 부분은 남북교류협력법이 이제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교류협력법 위원회로 봐야 되는데 네. 통일부에 보고 안 한 것은 저건 분명히 실적법 위반입니다. 아하. 편지를 하더라도 네. 통일부에 보고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분명히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한 건 맞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부에 보고하지 말고 이제 조용하게 전달하라 그랬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만 아마도- 어쨌건 이런 절차를 안 지킨 건 맞는 거군요. 아마도 저 장자크 크로하가 프랑스 국적이니까 네. 이 편지를 가지고 가도 저 사람이 외국인이니까 네. 법률적으로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 편지를 전달했다는 것은 통일부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1년 만에 등장하게 된 그 하드디스크제 통째로 되기 때문에 초안은 뭐가 있었고 최종 그 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까지 공개가 됐는데요. 글쎄 돌이켜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싶은 일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또 하나요. 오늘 국회에서 갑자기 이제 예정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그 국회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을 했습니다. 아마 국정원에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기억하십니까? 벌써 오래전 일 같은데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의 정무공사 탈북했었잖아요. 그와 관련된 소식을 좀 공개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공사를 이제 신문할 만큼 다 했기 때문에 그 국정원 보호하에서는 주말에 12월 23일경 사회에 배출합니다. 기순한 동기가 뭐냐 이런 물어보니까 오랜 해외 생활을 통해 한국 영화, 드라마 등을 보면서 한국의 민주화 발전상을 체감하게 되었고 오래전에 결심을 했다. 김정은 폭압 공포 통치 아래 노예 생활하는 북한의
참담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체제에 대한 한멸감이 커져 기순 결심을 굳혔다. 기순 당시 자녀들에게는 이 순간부터 너희들에게 노예의 사슬을 끊어주겠다고 말했는데 와보니 왜 진작 용기를 내서 오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까지 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네. 태영호 공사가 네. 이제 한 12월 23일 네. 그런 며칠 후면은 이제 일반으로 이제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 이제 네. 나오는데 아마 암살 위험 때문에 바로 그 민간 접촉은 하기 힘들 거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내가 저 암살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일반인들 접촉하겠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탈북 그 동기를 이제 쭉 얘기했는데 저게 네. 이제 금방 얘기했던 게 그 체제에 대한 그런 그 실망감,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래도 가장 그 영향을 미쳤던 게 둘째 아들이 영국에 네. 임페리얼 칼리지에 입학을 했는데 네. 자기가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면 아들이 대학을 못 가고, 만약에 그 아들이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정치범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아마 탈북 한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난히 공부를 잘했던 둘째 아들, 뭐 어려서 덴마크에서도 살았고 그래서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라는 영국의 아주 명문 대학 들어갔는데 그 아들의 장래 역시 걱정됐을 가능성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저는 정보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네. 누군가가 나와서 저렇게 브리핑하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아하. 네. 저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고요. 물론 저 태공사가 암살 위협을 무릅쓰고 일반인을 접촉하려고 하는 건 대단히 훌륭한 생각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위험을 꼭 높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네. 나와서 접촉하면 되는 거를 저걸 날짜까지 전부 밝혀가지고 네.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 네. 저는 예전부터 굉장히 회의를 갖고 있고 네. 지금 오늘은 뭐 위원장이 또 발표를 했는데 네. 제가 볼 땐 간사들도 경쟁적으로 나와서 메모해가지고 나와서 발표하는 거는 저는 이제는 앞으로는 적어도 정보위원회만큼은 제가 볼 때는 안 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준비한 게 한 대목 더 있는데 어떡하죠? 일단 조금 더 왜냐하면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한영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네.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아직 범인도 잡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뭔가를 조금씩 배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태영호 씨가 좀 공개한 북한 내부 사정도 있는데, 글쎄 드라마 얘기는 조금 소개됐습니다만 또 어떤 얘기를 또 추가로 내놨을지 오늘 국가정보원이 국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북한에서는 직위가 올라갈수록 고위층일수록 감시가 심해져 자택 내 도청이 일상화된다다. 김정은이 나이가 어려 통치가 수십 년 지속될 경우 자신의 자식, 손자대까지 노예 신세를 면치 못하는 절망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간부들도 많다. 그리고 군 간부도 뭐 있다 하면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한 곳으로 전부 이사를 간대. 고위직이 되면은. 그 안에 도청 장치를 다 해놨다 이게. 집에 가서도 대화를 잘 못한대요. 주민들도 낮에는 김정은 만세를 외치지만 밤에는 이불 덮어 쓰고 한국 드라마 웬만하면 다 본대요. 집 안에 도청이요? 그걸 또 그럼요. 본인들도 안 하보죠? 그 집안에 도청뿐만 아니고 차량에도 도청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가족들하고 정말 내밀한 대화를 하려면 밖에 길을 걸으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 정도로 네. 심하고, 특히 지금 얘기가 나왔지만은 북한의 간부로서 이 계급이 높을수록 이 감청이 심하기 때문에, 네. 도청이 심하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저기는 안 나왔지만 네.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을 죽인 것도 감청을 근거로 했다, 도청을 근거로 죽였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대개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 때는 네. 근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이제 가장 도청이 가장 명백한 근거가 되지만, 네. 현영철이를 죽인 것은 더 큰 그 원인은 조른 겁니다. 진짜로 그 보도가 맞군요. 네, 그게 돌아서 죽었다. 돌아 죽은 게 가장 큰 이유고, 나머지 뭐 불평불만, 명령 불복종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거고, 네. 바로 죽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조른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도대체 무슨 졸았다가 죽였나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네. 김일성이가 지시한 게 옛날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지시에 따라서 죽인 겁니다. 근데 김일성이가 어떤 지시를 했다는 거죠? 회의할 때 고개를 떨구는 놈이 바로 반역자다 라고 고개를 떨궜다는 건 졸았다. 그 졸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반역자라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졸은 사람을 죽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가정보원이 이제 오늘 국회에 보고한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번엔 9번째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사정 복잡합니다.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네.